휴대폰을 손에 들고 문득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가락이 멈춥니다. 연락처는 수백 명이 넘는데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한잔하자고 먼저 연락해 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등산 가자고 문자를 보내오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식당 구석에 앉아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안주 삼아 밤늦도록 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연락처를 보며 누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걸었고 받으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전화를 걸 사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화를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막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무도 먼저 꺼내주지 않았던 이야기. 자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친구가 줄어드는지, 그것이 과연 슬픈 일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퇴직한 날 느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의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가 있었고, 박수가 있었고, 덕담이 오갔습니다. 모두들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분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것 같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록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동료들의 이름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정리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준 것이었구나.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한 뒤에 이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엄마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만나는 어머니들, 학원 픽업을 함께하던 이웃들,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의 살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고 집을 나가고 나자 그 모임도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같이 모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 날짜가 한 번 미뤄지고 두 번 미뤄지다가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날짜를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명절 때 오는 문자 한 통으로 줄었고 그 문자조차 어느 해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섭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60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연락처는 가득한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감각.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면 같은 자리에 같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같은 사무실에 앉고 같은 회의에 들어가고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회식이 있었고 야근이 있었고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학교 학부모,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선택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상당수의 관계는 상황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친해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이 모두 허울 뿐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나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려 했던 것은 관계가 가짜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환경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관계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직장 동료와 20년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장 밖에서도 20년의 우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었던 것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시켜 준 것이 직장이라는 공간이었다는 사실도 진짜입니다. 퇴직을 한 뒤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나는 퇴직하고 나서야 진짜 친구가 몇 명인지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슬프지만 담담한 표정,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는 표정. 왜 그럴까요? 오래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 그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진심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필요한데 퇴직 이후에는 그 노력을 기울일 공통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다닐 때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매일 만나니까요. 오늘 조금 어색해도 내일 또 만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려면 일부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연락하려면 먼저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 작은 노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서로 기울이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하나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 전화 한 통이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부탁할 것이 없었고, 필요한 것이 없었고,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상황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관계.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는 한두 명, 많아야 서너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관계의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명함이 많을수록 좋았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고, 모임에 불려다니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그 바쁜 시간이 조금 느려지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 그것이 진짜 관계의 기준이라는 것이. 학교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함께했던 친구들. 그 시절에는 그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매일 붙어 다니고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 시절 우정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 동창회에서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끊깁니다. 공통의 이야기가 그 시절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시절의 우정과 지금의 우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친구가 지금도 친구일 수 있지만 그 시절처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지 환경이 바뀌기 때문만일까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30대, 40대에는 인간관계가 곧 삶의 도구였습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했고, 아이를 키우려면 이웃이 필요했고, 무언가를 이루려면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루려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변화입니다. 수단으로서의 관계에서 목적으로서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젊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나를 설명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 나를 아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굳이 넓히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세졌다고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잘 알게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넓은 관계보다 평온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안 나가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인맥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모임 날짜가 잡히면 솔직히 가기 싫을 때가 더 많아요.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극보다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시끌벅적한 자리보다 편한 사람 한두 명과 조용한 시간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선택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수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최대한 많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퇴보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과 거리와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늦게까지 있으면 다음날 힘들고,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예전처럼 아무데나 가고 아무 때나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자녀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친구가 생기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친구가 생기고, 건강 문제로 멀리 나가기 어려운 친구도 생깁니다. 지리적 거리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사실은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20명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얼마나 됩니까? 반면에 5명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명에게 줄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은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나눌수록 얕아집니다. 그리고 집중할수록 깊어집니다. 60대 이후에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표면적인 만남을 줄이고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친한 친구가 2명밖에 없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2 친구 중 하나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매일 전화하고 병원에 같이 가고 밥을 사다 주고 그렇게 몇 달을 함께 했는데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2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20명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숫자와 반비례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남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유배지에서 그는 제자들을 가르쳤고 책을 썼고 학문을 깊이 팠습니다. 화려한 조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그의 삶에서 가장 알차고 깊은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선물과 닿아 있습니다. 외부의 관계가 줄어들면 자기 내면과 만날 시간이 생깁니다. 바쁘게 사람을 만나고 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들은 사람들 사이에 치여 살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지면 들립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입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꽤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섭섭해하지는 않을까? 그 모임에 안 나갔더니 오해가 생긴 것은 아닐까? 관계가 많을수록 이런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어들면 그 걱정도 줄어듭니다. 남아있는 관계는 이미 서로를 충분히 알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오해가 생겨도 말로 풀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편안함입니다. 더 이상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냥 내가 나일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몇 명이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70대, 80대가 된 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돈이 많았을 때가 아니었고, 지위가 높았을 때가 아니었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몇 명의 진짜 친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수에서 깊이로 바뀝니다. 그 깊이 있는 관계 몇 개가 수백 개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전화를 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하루의 루틴입니다. 은퇴 이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루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처음 한 달은 해방감이 있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석 달, 6달이 지나면 그 자유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연속되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루틴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 오전에 책을 1시간 읽는 것, 점심을 직접 요리해 먹는 것,
오후에 텃밭을 돌보는 것. 그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채워주고 하루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어요. 3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어요. 그것 하나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배우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배운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배움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취직하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알고 싶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가 궁금해서 읽는 책, 음악이 좋아서 배우는 악기, 식물이 신기해서 가꾸는 화분,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드는 붓. 그 배움에는 시험도 없고 평가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배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가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대화가 풍부합니다. 그 활기가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되려고 무리를 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수술 후에는 높은 산을 못 오르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어요. 산에 못 가면 내 낙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 야트막한 언덕을 걷는 게 좋아졌어요. 거기서 보이는 풍경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것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지금 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는데 쓰던 에너지가 지금 있는 것을 누리는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고 부러워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남에게도 너그럽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드는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전화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쓸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그 쓸쓸함은 인생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넓게 펼쳐졌던 관계가 좁아지고 깊어지는 변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삶으로 바뀌는 변화, 그 변화가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옛날이 그리운 것도 당연합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지금을 덜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배워 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60대 이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풍요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없어서 풍요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줍니다. 그 세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숫자가 많든 적든 한번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안녕하냐고,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